안녕하십니까. 저는 펀드 매니저로 과거에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유튜브 86번가에서 뭐 경제나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을 네.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가장 특이점이라고 하면은요. 네. 원래 증시에는 순환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세, 약세장. 그래서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 뒤에는 역금융, 역실적 장세 이런 게 사계절 같은 예, 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얘기했던 예전에 투자에 아주 그런 구루들이 계시죠. 음. 근데 이 논리는 사실 배경이라고 하면 논리적 배경은 재고 주기하고 이제 그 재고 사이클하고 어.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이클은 아주 크게 봐서는 완전히 기술의 혁신이 있는 긴 사이클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니면 그보다는 이제 좀 짧은 중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투자 사이클도 있고요. 그보다 더 짧은 단기 사이클은 보통 한 40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재고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 재고 사이클이라는 것이 코로나 직전에 몇 년간 잠시 사라졌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순환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었다가 코로나 때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어.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요인이 뭐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코로나 당시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최대한 안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풀리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함께 살아갈지도 사람들이 방법을 찾다 보니 소비나 기업 활동이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가계 소득도 좋았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동안 안 채워놨던 재고를 급격히 채워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 이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왔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과잉 재고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과잉 재고가 또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과잉 재고가 내려오고 나면 시작되는 것이 실적 장세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실적 장세까지는 이번에 다시 부활한 그 순환론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전개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심히 이제 지켜보고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뒤에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아주 큰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 음. 워낙 사회가 효율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게 순환론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를 네, 좀 이렇게 염두에 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실적 장세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음. 아주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 말씀드리면은 딱 헷갈리실 부분이 그리고 제 의견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게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지금 금융장세부터 오고 실적장세가 오지 이건 그럼 점프해서 뛰어넘고 가는 거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실 게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음. 투자자 분들마다 판단하시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거 순환론을 공부를 해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일본의 우라가미군이요. 사계절.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요렇게 두 사람이 유명한데 이 둘의 이제 저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단기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보다도 금융 완화가 나타나는 거는 중장기 금리에서의 완화 하락이거든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우리가 뭐 기준금리만 딱 연동돼 가지고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의 완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완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미국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0월 달이 4% 중반까지 갔을 때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가 가장 긴축적인 환경이었지 않냐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3%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기준금리에 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에서는 추가적인 긴축이 발생을 했지만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떨어져서 이제 뭐 실제로 여러 가지 금융 환경 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완화로 이제 그때보다도 더 완화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금융 장세를 그래서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실적 장세가 될 때에는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 금융 장세 때에는 현실은 매우 고달프고 나쁜데
증시나 자산 시장만 반등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증시나 자산 시장이 메아리로 돌아와서 현실 경제도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실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앞서 코로나 때랑 똑같습니다.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을 합니다. 네.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2개 혹은 발빠른 기업은 3개 분기 전부터 재고를 본인들이 많이 이제 증가율을 낮춰나가는 혹은 재고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소매 기업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좀 재고 조정이 꽤 되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제 과거 추세 딱 그 선까지는 과잉 재고가 내려와서 해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앞단에는 경기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몇몇 기업들 섹터에서는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발주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도매업자들, 나아가서는 중간재를 판매하는 그런 데들까지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번 지금 1분기 미국의 실적 시즌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90%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고, 미래에 대한 예상치, 추정치도 이제는 오히려 지난 1년과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12개월 그 주당 순익 예상치가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과거 좀 침체스럽게 안 좋았을 때를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이 전망치가 조정이 되고 그 뒤부터는 조금 옆으로 개걸음을 횡보를 하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10% 초반 정도 조정을 받고요. 이익 추정치가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횡보 구간 거치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은 실적 장세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게 실적 장세로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 그 길로 뚜벅뚜벅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연말에 막 경기 침체 하드하게 막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분명히 이해가 되고 거기에도 굉장한 논리들이 있어요. 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심하면은 그게 온다더라. 그 다음에 또 은행 쪽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 신용 쪽에서 경색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 신경 써야 되는 요소입니다. 뭐 더 나아가자면은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하고 대만 쪽에서의 그런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걱정할 것이긴 하지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 우려가 완전히 없는 경우란 건 없고요. 그렇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반영이 긍정적인 게 된 거니까는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이미 시장이 한번 30% 혹은 그 이상으로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다들 조심조심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씩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회복의 순서라는 거는 맨 처음은 중국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잘해서라기보단 작년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타격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회복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면 유럽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럼 유럽 쪽에서의 회복, 나아가 가지고서는 유럽이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힘들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전쟁 전으로 가스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유럽이 좋아지고 나면 미국 기업들의 매출의 40%가 이제는 해외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주요 지역이 중국하고 유럽이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좀 받쳐지면서 이제는 그게 메아리로 돌아서 미국 쪽에 또 경기를, 지금의 좀 계속 지금부터 안 좋은 얘기 나오고는 있지만은 한 2분기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미국 쪽이요. 근데 3분기 정도부터는 미국 쪽에도 오히려 해외발로 메아리가 돌아와서 이제 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경로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는 거네요. 전 지금으로 봐서는 어,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워런 버핏 주주총회 그 요약 막 이렇게 올려주신 분 보니까 워런 버핏은 은행주도 다 팔고요. 거의 다 팔고요. 많이 팔고 주식 비중도 좀 낮추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버핏에 대해서 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그냥 저 나름입니다. 이거는 다르실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 요번에 버핏에 일단은 포트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시가 되면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 해보면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주식 뭐 비중을 낮췄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높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본인에게 추가로 들어온 현금 중에서 이거 자사주 매입을 넣냐 마냐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에 대해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제외하면 그러면 주식을 별로 안 산 게 맞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1분기에 생겨난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서 자사주 매입도 현금을 쓴 걸로, 그리고 그게 어쨌든 자사주도 자기 주식을 회사를 산 거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에 산 거잖아요. 그렇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금액을 현금을 오히려 주식을 사는데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아주 놀라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을 보게 되면 저도 항상 버핏의 이 총회 때에 저 나름의 관전 포인트는 항상 그게 있기 전에 여기에 대해 무슨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 또 미국을 강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의 특징이요. 닷컴 버블이 터진 이후부터는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미국에 대한 투자만을 오로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게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에는 뭐 이제 우리 이 버크셔라는 회사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까지도 막 이제 세세하게 숫자까지 써가지고서 연례 총회 할 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거는 미국에 대해 가지고 그걸 좀 접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에 놀라운 기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여기에서 하나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럼 놀라움을 꺾는 거냐, 아니면은 미국에 대해서만 꺾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해봄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행복회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근에 보면 일본에 가가지고서 일본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좋게 보자면 닷컴 버블 이후 때처럼 오히려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미국보다는 혹시나 강화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한두 달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이슈가 됐던 게 워런 버핏이 TSMC를 대량 매수를 했다가 한 개 분기 만에 거의 다 팔았다더라. 뭐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 이게 진짜 지정학적 위협이 심각한가 보다라고도 보시지만은, 저는 일단 그걸 왜 매수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미국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버핏은 이제 미국 이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운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한테까지도 좀 기회가 그냥 바람입니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진짜 거의 한 15년 정도 미국 시장을 편애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글로벌로 좀 나오는 오히려 그런 멘트였었지 않느냐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막 한 번 더 막 하락이 있어서 막 시스템 위기가 막 벌어지고 폭락이 있어가지고 전 저점을 깨고 막 이런 가능성은 물론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가 나와야지 저는 그게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고 지금까지 이슈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소위 그런 얘기죠. 관리 가능한 위험의 수준이다. 라는 거에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슈들은 다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만약 워런 버핏이요,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뭘 사실 것 같으세요? 이제 반도체를 한번 샀으니까 우리 반도체도 잘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버핏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좀 업계 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그런 기업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경기 민감주이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하니까는 높은 밸류를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회사들이 사실 많기는 하거든요. 경기 민감하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지 않나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도 들어갈까요? 2차 전지는 좀 다른 스토리죠. 2차 전지는 음. 오히려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지 않나인데 만약에 그 뭐 이건 다 가정이죠. 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버핏의 그 제자들은 음. 뭐 콤스나 이런 제자들의 포트 자체는 좀 성장주를 그래도 아마존도 매매를 한 적이 있고 하니까 네. 이제 현실적으로 기대를 가져보려면 버핏이 아니라 음. 제자들에게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음. 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선 낫다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계속 뭐 주식시장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그 이후에는 순환론이 다시 깨질 거다. 왜냐면 너무 그 뭐 공급사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효율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SCM 다 깨졌다. 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효율성이 저해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놀라움을 주는 요소가 줄어드는 거에서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냐 하면 음. 아주 대규모의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고 주기가 발생을 하려면 정보가 좀 허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좀 잘못된 정보 듣고서는 옆집에서 생산 늘린다는데 재고 쌓고 있는데 우리도 사장님 우리 많이 사야 돼요 지금 원자재 사재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한 초보적인 거 얘기 드린 거지만은 그런 변동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좀 기대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비대칭이나 이런 게 심할 경우에 근데 사실 우리 그 금융시장에서 순환은 좀 사라진 게 한 2014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가 사라졌었거든요. 이때가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정보가 만천하에 막 공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재고를 과잉으로도 쌓지 않고 과소로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재고가 일정하게 딱 과거 트렌드에 일치하게 고선에 그대로 정확히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만약에 지금 새로운 신냉전 시대처럼 돼서 SCM이 무너져도 그 안에서의 그런 뭐 중국을 중심으로 짜여진 게 하나 형성이 되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뭐 하나 형성되고 또 조그만하게는 또 유럽 중심으로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처럼 전혀 몰랐던 일 같은 게 벌어져서 재고를 줄였다 늘렸다 해야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투자나 이런 게 예상이 다 되고 계획이 발표되고 그 안에서 재고가 움직이니 그 내에서의 이제 재고 균형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순환론이 깨지고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2010년대 초반부터 코로나 전까지 계속 우상향했던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은 낮아지면서 사실 그 안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승자가 되는 기업, 승자 패자가 좀 나뉩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소위 되는 주식만 계속되고 안 되는 거는 계속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 격차가 났던 네.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업, 요거 발견이 되면은 그러면은 몇 년간의 랠리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주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섹터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실제로 실적 장세가 과연 정말로 우리가 진입할 건지 그리고 실적 장세 진입한 보통 그게 좀 가거든요. 그 말씀드린 4계절 중에서 이 실적 장세 여름이 가장 생명력이 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막 제가 그렇게까지 몇 년 뒤에 거를 속속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 변화되는 거 양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게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마음의 계절 내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뭐 대세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뭐 지수 같은 건 사도 괜찮을 걸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 두루두루 수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워런 버핏은 미국 중심은 약간 이제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미국 주식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버핏이 말하는 그 부분은
아주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게 모릅니다. 네. 그 버핏은 그런 의도로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끼리 그냥 멋대로 어,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실적이 이제 그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게 굳이 국적을 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역금융 장세에서는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같이 움직여야 될 때 있고 반대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역금융 장세가 붙어 있는 거는 시장이랑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금융 장세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주식은 먼저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금융 장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너무나 나쁘지만 증시는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인 장이 실적 장세하고 역실적입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실적을 따박따박 체크하시면서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좋겠네. 그게 먹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국적을 가릴 요인은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진짜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그 네, 펀더멘탈 그런 실적이 진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또 이번 책에서 네, 말씀해 주신 게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네. 지금은 이제 순환론에 좀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되풀이되지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도 음, 이 역사 자체가 음, 이 순환론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게 또 네. 이렇게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역사가 그렇더라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 역사대로 흘러갔으면 그러면 다 우리가 뭐 저기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됐지라고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특징이 그런 게 있더라고. 역사가 음, 비슷하게는 반복이 되는데 또 결정적일 때는 변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주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항상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그 변주의 영역에 제일 크게 들어온 게 저는 뭐 고용시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고용시장이 깨졌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음,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민도 막혔죠. 사망자는 늘어났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자발이든 비자발적이든 조기 은퇴하신 분들도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는 경기가 실제 미국이 좀 다운되고 있어도 실업이 증가를 안 해버리는 혹은 뭐 그런 글로벌 그 IT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었어도 곧바로 다른 기업의 취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큰 변주이지 않나요, 이번에. 뭐 그렇게 보고요. 그것 자체가 사실 모든 경기 침체는 실업의 급증을 동반을 반드시 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업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증가를 안 하면 이게 오히려 침체를 막아버리는 그러니까요. 안전판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서 가장 큰 변주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게 앞으로 3년 투자의 기회는 역사라는 답안지에 담겨 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해 주신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한 측면을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 장세에 대해 가지고서 고려를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고 그러고 나서 그게 정말로 잘 실적 장세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가 정말 이 순환론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코로나 때 되살아난 걸 그러니까 이제 가져와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예, 그게 아마 그 시기에 다 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이 보니까 뒤에 네, 이렇게 표가 들어있는데 네, 엄청 공을 들이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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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이 네. 표는 좀 어떤 의도로, 어떤 네. 기획으로 이렇게 담으신 건가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저희가 뭐 내용이 이렇게 잘 담는 것도 좋지만은 네.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또 이거를 잘 정리된 하나의 딱 한 장으로 돼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맨 처음 작업을 책을 쓰는 것보다 이것부터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장에 코로나 시기하고 증시의 주요 이벤트를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네. 한눈에 보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었고 그 이제 그 고민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거의 네. 매달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정리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정리를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별표 치시고 노란색으로 네, 네. 하이라이트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네. 뭐 어떤 특징들, 공통점이나 뭐 그런 차별적인 인사이트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네. 대통령부터가 달랐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때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이 마무리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제 발발 즈음에서의 최대 관심사였었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시장에서 이제 이 코로나가 정말로 과거에 어떤 일일까라는 걸 비교를 뭘로 할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세상에 큰일이 날까 아닐까, 우리가 반등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는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는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 하다가 또 인류가 위대해가지고 약도 개발해내고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만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서는 40년간 없었던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뭐 하여튼 다 보시면은요 질병은 100년 만에 발생한 거고요. 그 스페인 독감 때 이후 처음이니까는요. 그 다음에 인플레라는 거는 40년 만에 발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을 가야 되는 것들이 이 짧은 3년 안에 다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옛날 역사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이게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다 하려면. 그러면 최근 3년만 해도 그거의 한 7, 80%는 다 할 수 있겠다. 이 3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그 일들이 거의 많이들 다 일어났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요. 네.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앞선 세대요? 네, 앞서 한 100년 일어난 일들 중에서 진짜요? 네, 왜냐면은 뭐 정치적인 전쟁도 있었죠. 최고 이제 미국, 중국 같은 이제 슈퍼파워들끼리의 초기에는 분쟁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질병이라는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게 100년 만에도 나타났죠. 인플레이션 맨날 안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야. 갑자기 그게 또 막 일어났고 또 우리가 보시면은 통화 완화책도 강하게 써봤고 재정 완화책도 써봤고 통화 긴축 정책도 지금 강하게 역대급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일들 자체가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아주 속성으로 배우는 거다 그런 생각이 정리하면서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3년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뭐 약간 이게 증시의 흐름이나 뭐 변수나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그런 게 있는데 뭐 달라졌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연준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었던.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이 정도로까지 연준의 파괴력이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한마디에 대해서 뭐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파월 의장이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그래 과대평가하나 말 한마디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FOMC 그 중계 새벽에 유튜브 맞아요. 들어가 보시면 몇만 명씩. 다 몇만 명씩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하면은 거의 그들의 움직임대로 증시가 흘러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질병이란 게 사실은 터져갖고서 질병이 완치되어야지 증시가 바닥을 잡을 것 같지만은 그 전에 돈을 엄청나게 푼다 그래 버리니까는 질병은 퍼져나가고 있는데 증시는 2020년 3월에 저점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고서 말도 안 될 정도의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V자 랠리가 왔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연준에서 실제로 굉장히 돈을 풀어 나가다가 이제는 방향키를 돌리죠. 우리가 긴축으로 나아가야 되겠어 하면서 완전히 그 변모를 탁 바꾼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2021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자기가 딱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이 되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출석해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딱 그 시기가 나스닥은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은 너무 좋은데 여전히 기업들은 실적을 잘 내고 있고 하지만 역금융 장세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그런 말이나 행동에 따라 가지고서 시장이 어찌 보면은 좀 교과서적으로 움직였던 게 또 이번 증시의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준의 파괴력, 파워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 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미 100점이에요. 이미 이보다도 더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장세가 만약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영향력은 차츰차츰 이제는 관심도는 여전히 많으나 실질적인 영향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실제 최근에 FOMC 회의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파월의 말 한마디에 막 플러스 마이너스 2, 3%가 장중에도 춤을 췄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파급력은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다. 관심도는 여전히 높지만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한국 경제와 한국 네네. 주식시장을 여쭤보면은 미국이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순환론을 깨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한국도 괜찮을까요? 네, 한국도 워낙 글로벌에 노출되어 음. 있는 우리는 뭐 완전히 이제 뭐 개방 경제다 보니까는 한국은 거기에 뭐 완벽하게 동조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한국도 완전히 동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국도 그 3,300 그런 네. 것들을 향후에는 다 넘어서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막 그 또 3,300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불가능한 숫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으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꼽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의 뭐 주가 이런 건 상관없이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조금 희망을 갖고 바라봐야 할 성장 섹터로는 보시나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최상위권에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미래 산업이라 생각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그 앞선 그런 산업의 성장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 비싸다의 논쟁은 계속 되겠지만은 성장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시청자님들께 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네.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어떤 순간순간마다 뭘 보면 좋을지 좀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금 뭐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를 저는 기본 가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은 다 경기에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과연 기업들이 이제는 적정 재고 수준으로, 그러니까 과잉 재고에서 내려왔다라고들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재고가 과잉 재고가 해소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뭐 좀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거는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나아가선 정말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가격입니다. 물량은 이제 바닥을 쳤는데 가격이 계속해가지고서 약하다 보니까 우리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면서 패권 전쟁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무역을 또 중국에다 하는 게 제한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아주 큰 틀에서는 이게 너무 나이브하다고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할 때도 주식은 다 했고요. 세상은 돌아갔고요. 그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것도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러면은 패권 경쟁할 때는 투자를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첫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경우에 저는 뭐 이제 중국이 많은 면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편에 많이 설 테니까 우리 거를 안 살려고 하겠지만 근데 중국이 제가 이제 저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매니저를 할 때 중국이 한한령을 펼치면 피해를 입는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한령을 사드 해가지고 2016년부터 했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풀어줄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하나도 안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점을 느꼈냐면 우리나라 중국에 나가는 우리나라 소비재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께 중국에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오히려 중국이 전략적으로 패착이 있지 않냐 싶은 거는 뭐냐면 오히려 중국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지난 5, 6년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군요. 우리 소비재 중에 팔리는 게 이미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콘텐츠나 엔터요. 없습니다. 예, 뭐 매출이 없는데 거기서 불매운동 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중간재를 중국에 파는 건데 그 중간재는 어차피 그 중간재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성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우리 걸 안 사겠어. 그러면 돌려서는 우리 아니고 다른 회사 거 누군가 거를 사서 쓰겠죠. 그러면은
뭐 그 디램이라는 게 뭐 그렇게 다릅니까? 그럼 그걸 또 뭐 16기가를 딴 애 거를 꽂아 쓰게 되면 그러면 원래 그 다른 애 거를 쓰던 업체는 돌고 돌아 한국 걸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중간재가 공급 과잉이냐 아니면 재고가 과잉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중국이 이거를 우리 거를 절대 안 쓰겠다라고 해봤자 우리가 돌고 돌아서 그렇게 영향을 받을 거는 저는 이제는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게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MLCC 그러니까 그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요인으로 MLCC 쪽이 이게 이제 뭐 각종 IT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쌀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중화권 고객들의 주문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 쪽에 재고 현황 쭉 보게 되면 MLCC가 가장 재고가 적거든요. 재고가 적으면 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줄여놔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쉽게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더 기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오히려 기업들에게 자극제가 되는 것도 봤었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에게서 80년대에 제재를 당했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 뭐 그 플라자 합의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도 제재를 당하고 자동차도 제재를 당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그때 그 이제 표준 경쟁에서 본인들이 밀리면서 그 다음에 그 한국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밀려가지고서 IT가 도태가 됐던 반면에 자동차 쪽은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라인을 내면서 계속해서 더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기 나름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의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서 우리 콘텐츠 같은 곳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엔터에서 좋아한다는 거는 저를 아시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전 그 편향될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방송 출연 한번 안 시켜줬고요. 우리 라이선스 정식으로 사간 것도 그거 그냥 없애버리고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썼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회사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 쪽에서 PPL이든 중국 자본을 끌어와가지고서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놓고서 그럼 우리가 이제 내수는 작으니까 글로벌에서 먹히는 거를 만들어보자 해버리니 오히려 글로벌에서 잘 됐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더 큰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시장 분명히 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야, 제가 최근에 들어봤던 뷰 중에 가장 신선한 그렇죠. 뉴 뷰였습니다. 제가 네. 하도 당해서 네, 그때 할 때 저는 정말로 한 번은 해줄 줄 알았어요. 네, 뭔가를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큰 거인처럼 느껴졌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가 또 독립심도 키우고 오히려 자립심도 키워서 그렇게 또 해나가는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습니다. 중국은. 네, 우리가 사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앨범을 중국이 지금 막 대량 공동 구매로 사가거든요. 그거 보면서 전 좀 웃기긴 하죠. 아니, 굳이 싫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시 왜 사가는 건가 그런 뭐 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단기간에는 뭐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뭐 저희 하기 나름으로 잘하기만 하면 다시 뭐 다 잘 되는 걸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도 그런 게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중국 쪽에 대한 원재료에 우리가 의존이 되게 강한데 그거 막아버리면 제2의 한한령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요 그 이제 원부 자재를 특정 국가에서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거는 그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여도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조달 못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조는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자꾸 불거지면서 업체들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 저는 히토류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히토류가 중국에서 많다라고 하는 거는 환경을 좀 파괴해도 되는 히토류가 중국에 많은 거지 실제로 그거를 정말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서 개발에 나서게 되면은 조달받을 곳들은 일본이 대표적이거든요. 일본이 중국한테 그런 제재를 당하고 나니까는 뭐 호주나 다른 데 가서 조달을 높여서 중국 비중 많이 낮춰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가야 될 길이고 그 전환 과정에서는 분명히 다만
마진의 훼손은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의존하고 살 수 있는 건 그거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라도 우리는 그 구조는 이제 유지가 장기간 될 수 없는 구조이고 오히려 이번에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 이슈화가 되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도 하겠다라고 막 자금 뭐 몇십 조 이런 계획안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중국 시장이 막 막히고 막 이런 거 들으면 매출 꺾이고 이러면은 아, 이 우리나라 힘들어지겠구나. 또 중국은 엄청난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 경제 진짜 암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는데 이게 오히려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걸 계기로 또 여러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네네. 그렇게 해서 경제는 또 계속 흘러가는 거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좋으면은요 한번 음. 보십시오. 중국은 다시 우리 찾습니다. 그게 되고. 네네. 그러네요. 야, 오늘 너무 중장기적인 그 시각에서 희망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책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은 경기를 덜 타는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셨어요. 네네. 이게 우선은 필요한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 이게 가능할까? 네.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소위 말해서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거는 이제 중후장대 산업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본 투자 많이 해놓고 돈을 잘 벌 때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버는데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적자 재난해버리는 네. 대표적인 게 사실 반도체고요. 아, 그다음에 철강, 화학, 조선 다 결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가 그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고요. 극단적인 정도로 높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그런 비중 자체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시 움직임 보시면 우리가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 증시를 바라볼 때의 약점인 거죠, 사실은요. 이게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만약에 위기 시기가 오래 가버리게 되면 우린 진짜 큰 위기에 부닥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불균형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서는 경기에 덜 민감한 산업들 그런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통신 그 콘텐츠 그리고 뭐 제약이나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야들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그것이 기존에 그러면 잘하고 있던 반도체가 꺾이고 이런 게 좋아야 되냐면 그거는 너무 나쁜 생각이죠. 루즈루즈 게임이죠. 그거는요. 그건 아니고 기존 기업들은 이제 그대로 잘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아주 눈부신 성장을 좀 지금보다도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형의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도 좀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 아쉬움을 좀 적어봤습니다. 네. 그 통신 컨텐츠 제약 바이오 이렇게 언급해 주시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컨텐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콘텐츠를 예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도 계속 좋아했었고 지금도 뭐 계속 해가지고 콘텐츠 쪽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좀 요쪽에서 계속 해가지고 성장이 나아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산업의 구조 자체가 더 좀 안정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여기엔 사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가요. 실적을 보시면은 우리는 막 우리나라 1등, 2등 산업하고 있는 그런 데들이 예를 들어 반도체는 상황이 안 좋으니 막 적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시총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조금만 비용 절감 해버리니까는 또 역대급의 실적을 막 뭐 플랫폼 기업들이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안정성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또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플랫폼 기업들도 우리가 더 좀 글로벌화되고 해서 거대화되면서 성장을 이끌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과거에 펀드 매니저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그 큰 기업들의 특징이 경기에 민감한 거, 그래서 먼저 빠지는 거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거가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가요? 힘든 건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음. 하실 때 증시는 좋을 때 오르고 나쁠 때 빠진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좋을 때라는 거는 이익의 이제 그러니까 주식은 이익의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이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한국은 정확히 반대거든요. 와. 대표적인 예가 2021년도에 우리나라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이익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선행해서 움직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선행성을 가지는 것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니 오히려 이런 경기 민감주는 이익을 잘 벌어서 저 PER일 때 팔아야 되고 적자거나 고 PER일 때 사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몇 수업을 내다보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작년 10월 이제 11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주식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상향하면서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한국 시장은 이익하고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익이 좋을 때 빠지고 이익이 나쁠 때 올랐다. 근데 2023년도는 이익이 나쁘다고 하더라. 그러니 사야 된다. 근데 24년도에는 반등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미리 사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죠. 아니 내년도 안 좋다면서 사라고 한 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후년에 좋다고 하는데 그걸 벌써 반영을 하느냐. 근데 그 논리는요 따져놓고 보면은 사실은 만약에 정말 그 논리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해 증시 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내년에 이제 올해 연말에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야, 자체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워낙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국장이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들 하십니다. 아, 그리고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도 쉽지 네.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럼 억울하죠. 아니 이렇게 주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저 주식은 실적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잘 쳐주면서 왜 이 회사는 PR이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구나. 그게 들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억울하거든요. 음. 네, 한국 시장은요. 네. 네. 그럼 글로벌 자산 배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들 글로벌에서 음.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은요. 최악일 때 그때에 막 역시적 장세 와서 최악일 때 한국 증시를 사서 그래서 이게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전반까지 오고 나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가버리는 시장. 그렇게들로 보통은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매니저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인데 그 기준이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분산 투자를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종목의 개수가 5종목에서 한 10개, 어. 많으면은 한 20개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 리스크를 나누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분산이 이제 나눠지느냐라는 논문들 보면 15개 종목 이상부터는 그 효용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종목을 하시든 20종목을 하시든 사실은 분산된 위험의 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5개하고 20개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단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최소한 5개, 그러니까는 이상에서 뭐 20개 미만 이렇게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전업 투자자분들은 적으실 거예요. 그 전업 투자자분들은 사실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어차피 본인의 무기가 있으실 테니까. 그게 뭐냐 하면 조금은 저는 이제 최소한의 분산 효과가 나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주식을 그렇게 자세히 보실 수가 없어요. 종목수가 너무 많으면은 하루에 제가 하나를 열심히 본다라고 하면 주말엔 또 이제 가족과 시간도 보내셔야 되고 한 달에 20종목밖에 못 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0종목이며 근데 제 이 잠재적으로 넣고 싶어하는 편입 예비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분산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류의 기업들의 비중은 좀 제한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분산이 돼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난 분산 20종목인데 10종목이다. 그럼 분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전체 포트에서 절반은 안 넘게 하겠어. 혹은 30%안 넘게 하겠어. 요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기준을 만들어 두시면은 포트를 짜실 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또 예전에 동아리를 하면서 경험이 제가 뭔가 이제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서 그런 포트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소위 말해서 오더를 내렸을 경우에 성과가 나는 것보다는 기준을 정해져 놓으면은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했던 실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절대적으로요 그 턴오버라고 하죠. 회전율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나 하한가 갈 때에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내가 매매했다라는 그거를 카운팅할 때 빼시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난 포트 전체에서 회전율을 1년에 뭐 200% 미만으로 할 거야. 이런 거를 반드시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에 오히려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낮게 가져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매매 회전율이 낮으면서도 주식을 할 수 있지 그럼 그런 종목을 찾아야겠네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는요 기준 정해놓으신 게 무조건 중요하다이고 그 다음에 뭐 비중에서는 저는 뭐 증시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 비중이 많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로 또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미주알고주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그냥 의견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네, 그 개별적으로 이제 보시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자기에게 다 맞는 투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거를 잘 갈고 닦아 나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장은 엄청 힘들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장이 한 번씩은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갈고 닦은 방법을 옆에서 뭐 먹었다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진짜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은 한 번은 자기한테 오고 기회가 거기에서 네 기회가 네 음. 충분히 네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그렇게로 생각해서 네 뭐 하여튼 그걸로 좀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네. 힘들었다고 올해 또 뭔가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네. 앞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3년의 시장 상승장이 올 때 또 놓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뭐 하여튼 네 자꾸 바꾸면 안 좋더라고요. 네. 네, 좋은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86번가의 정광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